네, 저는 최정웅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듣기 위해서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변희재 대표님과 같은 어느 정도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을 가지신 분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겠죠? 어느 정도 우파라고 칭할 수 있겠는데, 근데 요새 사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요새 사회가 굉장히 우파가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회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의견을 제시하면은 뭐 옛날에는 뭐 한나라당 알바라고 돌아갔죠. 근데 이제는 뭐 국정원 댓글 뭐 알바다 뭐 시발단이다 일베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파 쪽에서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고 우파에서 굉장히 의견을 제시하기 힘든 입장인데 변희재 대표님께서는 이런 패러다임이 언제쯤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우파는 하면 이제 제 개념으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연대체를 전제인 우파로 이해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에 정확한 신념을 갖고 우파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죠. 본인이 내가 뭘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좌쪽에 한번 앞에 볼까 내가 발언했을 때 좌에 성격받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오면하니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 부분이. 그럼 결국 그거는 미디어 언론 권력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 구조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계랑 똑같이 개혁하는 거지만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우파 시민사회에서는 그 말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말을 했을 때 그게 잘 널리 퍼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제가 말했을 때. 그럼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새누리당의 문제예요. 새누리당에서 제대로 얘기해줘야 될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숨고 좌에 야합하고 좌에 아침하는 발언을 너무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파 사회가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만 빼고 생각을 하고 좌쪽 사회와 우쪽 사회만 한번 다이다이로 보기 시작하면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트위터상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터넷 언론도 포탈을 제외하고 볼 때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지금 바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중인데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파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그 웰빙 기회주의 세력이 지난 총선 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던 정당인데 특히 지난 총선 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제가 참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그때 지난 총선 때 그래도 그 촛불에 좀 나가서 싸웠다는 사람들 조전혁이나 뭐 진성호라든지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 좌파와 싸웠다는 이유로 다 아웃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자업자득이에요.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업자득입니다. 좌파와 싸웠다는 이유로 아웃을 시켜놓으니 그 틈을 통해서 배치를 단 사람 중에서 누가 좌파하고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안 싸우죠. 대통령의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건 거의 쓸모가 있을까 말까 그 정당에 마지막에 최악의 기회주의들이 왕창 들어가서 종말을 맞이할 것 같아요. 전 종말을 맞이할 거라 보는데 그 종말이 아마 NLL 정국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냥 그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아마 새로운 판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게 과연 이제 우파 쪽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근데 새누리당은 아마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만 봐더라도 NLL 정국이 결국에는 북한 통일과의 맞물리는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써 도망다니고 완전히 억지를 보이는데 이제 싸움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도망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이게 의병들이 어떻게서라도 판을 짜서 다시 제도권 링을 올려보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혹시 뭐 가영성 얘기 이런 누가 질문할지 가영성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 현상이에요. 지금 이 현상의 연장선인데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 같아요. 보는 시각의 차이가 전 NLL 문제가 딱 터지니까 드디어 왔다. 이번 기회에 종북 친노 다 쓸어버리고 새누리 외민까지 쓸어버리고 이 힘으로 김정은까지 쓴다.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나 우익사회의 판단인데
새누리당의 웰빙이나 강용석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친노가 부활하고 아니 하태경 의원이 그런 표현 썼잖아요. 문재인이 가장 큰 수혜자다. 그래서 문재인이 부활하고 친노가 다시 들고 일어나고 삶에 대한 가치관 아니면 국가에 대한 노선에 대한 훈련이나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판을 잘못 읽는 거예요. 판을 잘못 읽고 오히려 절로 더 도망가지 않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강용석 의원의 저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런 행태가. 저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을 딴 쪽으로 풀었다. 잘못된 계산을 했다. 오늘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검색어 1위로 성재기 씨가 올라가더라고. 근데 가영석 의원은 나는 가영석 의원이 그 당시 여자 아나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대학생이 자기 진로를 물어봤잖아요. 자기 진로를 물어봐서 조언해 준 거 아니에요. 다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조언했잖아요, 조언을. 이거는 아나운서를 모욕하려 자기가 사실관계 잘못 알을 수 있지만은 이 여대생을 성희롱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이 친구한테 조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성희롱이에요, 이게. 이거 전혀 아닌 문제고 오히려 난 강용석 의원의 발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전현희가 나경원보다 더 예쁘다가 훨씬 더 문제가 되는 발언인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가서 여자 의원들 얼굴이나 쳐다보고 있구나 근데 성도착증 환자 수준의 발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같이 갔는데 너만 쳐다보더라 학생한테 이런 발언도 문제인데 이 발언은 강용석 의원이 했던 발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남자 학생들이 했던 발언인데 강연한 발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그 발언 전혀 문제 없다고 보는 상황에서 실제로 저는 그때 강용석 의원의 발언에 문제 없다고 칼럼을 써줬어요. 단지 뭐라고 썼냐? 조언을 좀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되려는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는 이런 조언이 너무 천박하다. 조언은 아나운서 시장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조언해야죠. 어떻게 그런 식의 조언을 하냐. 이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다 강용석 의원을 그때 당시 강용석 의원을 막아준다는 건요. 완전히 미친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용석 의원 나왔다고 쳤을 때는 이전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했었고 강 의원이 그때 갑자기 안철수, 박원순 저격할 때도 제가 가서 다 같이 돕고 트위터도 같이 돕고 심지어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저격에 실패했을 때도 그날 밤에 제가 불러서 술 같이 하면서 위로해서 다 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강용석 의원을 제가 동지라 생각했고 저는 언론에 나와서 언론을 발전시키고 강용석 의원은 앞으로 정치에서 차세대 리더로 같이 간다고 저는 저하고 동지 관계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최소한 우익 진영에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NLL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취재하고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 정도 발언하려면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주면은 딱 1분은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전화 안 하고 질렀다는 것은 저를 동지로 인정 안 한 거고 아 너희 우익사에 어차피 힘없는 애들 일베 어차피 천박한 애들 너희랑 안 놀아 난 더 중원으로 갈 거야 이런 정치적 판단 내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개 트윗 썼었는데 정말 이 언론들이 저는 가영석을 배신자로 욕하지 말라고 썼는데 변희재 가영석 배신자 계속 제목 이렇게 나가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나가는데 왜 제가 배신자라고 그러지 말았냐면은 저하고 저격수다팀 장원재, 박세영 셋이 가영석과 같이 다녔어요. 셋이 다니면서 우리가 가영석 저격 도와주고 다 해줬는데 가영석이 전체적인 우파 사회와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 가영석이. 그러니까 가영석한테 우파 사회가 도움 준 것도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신자라 얘기하지 마라. 다른 우익사회들은. 근데 저 일베 친구들은 자기들 어쨌건 개개인의 문제니까. 근데 다만 배신자는 아니지만은 한 번만 더 이제 NLL을 포기가 아니라는 거짓 선동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겠다. 끊겠다는 얘기 이제 제가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는 얘기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은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NLL 포기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제가 가영석 의원하고 제가 1시간 1분만 통화하면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안 물어보고 거짓 선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정도 입장을 밝힌 거죠. 국회의원직에 관심 있으세요? 네?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직은? 네. 그러니까 하고 싶냐고? 네. 제가 이 질문을 정말 수없이 받는데 왜냐면 이제 관심 없다 그래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국회의원은 정치할 거 그랬을 때 알아보자 그랬을 때 그거 믿을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일요신문 인터뷰에 똑같이 질문합니다. 정치할 겁니까? 했을 때 안 한다는 이 목표 설정을 저는 아시아의 최대 언론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랬더니 자만심에 똘똘 뭉쳐있고 뭐 저는 매체를 지금 15년 가요. 매체 처음 창간할 때부터 솔직히 조선일보 정도는 뭔가 언론사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덩치는 큰데 이 요소를 좀 잘못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보고 있는 게 많이 있다고. 그게 제가 보이니까 통일을 저누면 충분히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언론사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고 15년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다 기반을 만들어놨고 근데 하도 막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 노무현 정권 옆에서 싸워버리고 포털하고 싸우고 CJ하고 싸우면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CJ하고 싸우면 제가 8년째 싸운 거예요. CJ하고 사실은. 이런 권력들과 하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좀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는 충분히 뻗어나가고 어차피 지금 다 FT들이 지금 다 아시아 내에서 맺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미디어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데서 그런 비전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 한낱 보좌관 한 5명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나한테 관심 있냐고 물어보냐고 답을 하면은 가장 제가 정치를 안 할 거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지만은 5만 원 넘는 거 이제 또 매도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면 대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정치 매체를 15년 했는데 정치를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을. 정치인과 정치 논객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사한 직업처럼 보이지만은 하루 일과가 완전 달라요. 자, 정치 논객 제 1과 계속 집에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 만나는 일이 뭐가 있어? 요즘에 특별히 우파사회가 이제 요즘에 이제 비상이니까 이제 우파사회 모임 빼고는요 사람 만나는 일도 없고 계속 집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트위터하고 글 쓰는 것도 있어요. 다른 일과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정치인은 조찬부터 뭐 저녁까지 수십 군데 돌아다니기 때문에 직업이 너무 달라요, 너무. 그럼 제가 과연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너무 큰 직업을 바꾸는 건데,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은, 제가 정신적으로 뭐 엄청난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미디어와 시민운동은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적인 문제들을. 근데 이건 도저히 미디어와 시민운동은 풀지 못하고 반드시 정례로 가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발견된다? 저는 그런 거 가능성 없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직업을 왜 바꾸겠습니까? 이 기반에다가 다 만들었고 제 생활 리듬을 완전히 맞춰놨는데 저희 사무실이 한석빌딩 여의도인데요. 저희 집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걸어서 1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출근 안 합니다. 딱 집 여기다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아예 안 나가요. 그럼 사무실을 안 나가는 이유, 아주 15년간 경험상 사무실을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이른바 용장 스타일, 제일 우리 회사 중에서 제가 대장이 먼저 나가서 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원래 언론사는 사장이 뒤에 버티고 농객이 나가고 편집장이 커버하고 사장이 붙이는 구조인데 저희는 달라요. 대표인 제가 칼 들고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가 칼 들고 나가는 거를 뒤에서 마크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저 같은 농장 스타일이 회사를 나가기 시작하면은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제가 사무실을 편집장한테 완전 넘겨주고 빠져야지 자기들끼리 기획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사무실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집에 있죠. 집에 있다가 이제 누구 손님 왔다 그러면은 잠깐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생활이 벌써 4년째인데 현재 이 생활 리듬을 바꿔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제가 우익사에 조차 모임 갔다가 정말 아직까지 막 정신이 없는데 그거를 해간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제가 30대면 이제 40 됐거든요.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미디어와 우파 시민운동 여기에 아마 추진해가지고 굉장히 좀 정말 헌신적인 정치인들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일에 전념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일베에서는 연단크 마니토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창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인데 제가 이 질문 하려고 집이 김포 쪽인데 여기 강남까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질문들이 좀 무거운 주제라서 어차피 시간도 다 되고 지극히 사적이고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3학년에서 그 진정근 교수와
토론하시는 동영상 몇 달 전에 보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근데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다가 진중권 교수가 어디에서 이렇게 그 지도 들고 나오신 지도 조작이다라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걸 제가 새벽 1시에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해서 각 이렇게 뉴스 보도하는 채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지도 같은 것도 다 모아가지고 그 진중권 교수 트윗에다 올려서 뭐가 조작인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한겨레에서 나온 신문에 나온 지도, 그래서 거기에는 평화수역이라고 돼 있는데 변희재 대표님께서 갖고 나오신 지도에는 거기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했다라는 논리가 그래서 조작이다라고 하는 게 진중권 교수의 그거 논리라서 제가 또 그거를 무슨 소린가 해서 타고 들어가다가 남북 회담 본부라는 사이트에서 남북 국방장관 그 회담 자료실까지 보고 나서 분석을 해가지고 변희재 대표님 트윗에다 올렸는데 저를 갑자기 블락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블락을 시키신 건지 제가 네. 실수했죠. 이렇게 실수했죠. 예, 답변해주세요. 저 질문. 먼저 내는 뒤쪽에서 뒤쪽으로 기회를 좀 먼저 간단하게 그냥 트윗, 아까 제가 트윗으로 하다 보면 되는 거 가지고 김포에서 해야지. 블라이드도 안 나요. 네.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메일로 보내고. 이메일. 네. 우리 사무실로 전화해. 예, 대표님 영광이고요. 이렇게 말 섞는 거조차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25살이고요. 김인섭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님 기분 상하라고 말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제 낸시랭 씨랑 치는데 낸시랭 씨가 이제 뭐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고 막 되게 이제 나타나는 것 자체부터 막 고양이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낸시랭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낸시랭 씨는 아마 소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송을 안 하는 것 스타일 같으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때 CJ TV에서 첫 토론했을 때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든 느낌은 굉장히 불결하다는 느낌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주 불결하고 막 근처에 가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역시 그렇구나.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막 가정사가 복잡하다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복잡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가정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고 아버지를 다르게 보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불결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낸시랭을 제가 키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낸시랭을 한결가 키웠습니다. 한결애가 의도적으로 키웠고 한결애가 계속 진중권이 사망주의로 무너진 이후로 의도적으로 저한테 싸움을 낸시랭을 계속 붙여왔고 저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결애가 주도하고 친노 포탈 다음과 좌파 매체가 저를 낸시랭과 라이벌 구도로 몰고 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건 도리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 같이 키우자. 같이 키웠다가 한 방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같이 맞춰서 키워준 거죠. 키워준 다음에 별 생각 뭔가 하나 걸릴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낸시랭 자체는 운동가도 아니고 논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살벌한 이 정치장에 들어왔으면은 이거는 오래 못 버틴다 분명히 뭔가 하나 걸려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걸려들었죠. 그 낸시랭 부친의 이 친구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와주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키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키우면 분명 제보 들어온다. 왜냐하면 낸시랭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더군다나 낸시랭이 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고 이거 못 참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게 당연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그거는 하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좌파들은 워낙 걸리고 막강하니까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짓말한 것을
제가 살아계신다고 진실을 바로잡아줬는데 이거를 사생활 침해라고 저를 공격을 하니까 본인이 죽었다고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겨레가 저를 공격을 했죠. 근데 공격을 하다가 오늘 바로 어느 중재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내 인생이 또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BBC 문제 가지고 저는 그 BBC에 대해서 놀랬던 게 제가 내신의 부친을 탁 공개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내신 쪽에서 BBC 공연을 취소했다고 언론사한테 보도자료를 확 뿌려버렸는데 자, 첫 번째는 이미 저도 그때 그 거짓말을 파악한 게 BBC라는 방송사 제가 좀 알거든요. BBC 잘 알죠. 왜냐면 매체 입점자니까 BBC 연구를 해봤고 실제로 소통도 해봤기 때문에 KBS보다 한 10배는 큰 방송사인데 한국에 있는 그 정말 삼류 연예인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 해가지고 BBC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하루 만에 공연을 취소한다? BBC가? 무슨 동아리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분명히 거짓말이다 이거. 그런 상태인데 또 갑자기 BBC의 무슨 양호민이라는 국장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BBC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놈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기꾼이다. BBC 런던에 있는 놈이 이걸로 전화할 리 없다. 그래서 제가 바꾸라 해서 통화해보니까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매니저. 전형적인 매니저 목소리로 하면서 뭐 10살 때 런던에 가서 뭐 한국말을 잘 못해요 했더니 뭐 한국말 잘하고 형님 소주 한잔 합시다 하고 뭐 이거 완전히 하고 그 양호민이라는 친구가 한겨레 전화하고 다 전화해가지고 내인 실행이 BBC 뭐 취소당했다 변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5천만 원과 정정보도 신청해서 언론 중재를 하고 왔어요. 방금 하고 왔는데 자 한겨레 딱 나타났죠. 할 말이 없죠. 저는 이미 BBC에다가 메일 다 보내가지고 내인 실행 초청한 적 없다. 그리고 양호민의 사람 없다. 다 공문 갖고 있으니까 한겨레 이거 사회부장 오자마자 인정했습니다. 내인 실행 사기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자다. 그래서 자기들도 취재해가지고 그거 밝히겠다. 그러면 제 한겨레 칼럼에다가 제가 내인 실행 공연을 취소시켰다고 수준으로 저를 아예 의뢰했던 그 칼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거는 오늘 협의가 안 돼서 다음 주에 다시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한겨레도 인정했습니다. 내인 실행 BBC 사기 의혹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 부친 거짓말했죠. 그리고 BBC 사기 거짓말했죠. 홍대 부정입학 걸렸죠. 나이 거짓말 걸렸죠. 표절 걸렸죠. 그때 첫 느낌, 이 불결하다 생각했던 느낌들이 다 구체화된 거죠. 아주 복잡하고 정말 더러운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랑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한겨레가 얼마나 잔인부도한 놈들이냐면은 내인 실행은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직업이에요. 아니 팝 아티스트가 뭐예요 그게? 그냥 삼류 연예인 직업이죠. 팝 아티스트가. 그걸 아주 그냥 장난하게 표현하면은 내인 실행이 부도덕해가지고 그 직업을 수행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되면 아버지를 속인다거나 BBC 사기쳤다. 그러면 접어야죠 사업 자체를 전체를. 그럼 그걸로 가는 사람하고 내인 실행하고 라이벌 관계를 어떻게 한겨레 신문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인 실행 하나를 버린 거예요. 자기들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물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인 실행이 참 불쌍하다고 봤는데 그 뒤에 행동 보니까 뭐 그렇게 이용당해도 제가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 안 받고 거짓말하다 걸려도 그렇고 뭐 걸려도 상처 안 받고 그냥 계속 살 사람이니까 저랑은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번에 BBC 사기 잡는단 말이거든요.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잡을 거니까 그 이상 더 인연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내인 시장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엮이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신지혁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그 낸시랑 하고 다 끝났고 이제 표창원 씨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솔직히 저 표창원 씨는 잘 모르고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른바 좌파의 신진 스타가 나타났는데 뭐 진중권이니 뭐 조국이는 한 몇 년, 진중권은 벌써 10몇 년이고 조국만 해도 한 7년 되니까 누군지 알지만 표창원 씨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단지 우리는
자기 논문 표를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잡지 말라고 직원들, 왜냐면 논문 표를 잡으면 일이 엄청 많거든요. 표 차원까지 잡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그냥 밑으로 내려가니까 표 차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데 이제 잡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소송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논문 표절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범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누가 심사하든 표절은 표절인 겁니다. 그 기준이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공개하잖아요. 표절 자료를. 논란이 여지 없는 것들이니까 이제 표절은 명확한데 진중권 이후로 표절 관리는 소송한다를 가지고 이제 다 버텨나가더라고요. 근데 진중권 이후 소송 못하고 있잖아요. 진중권 표절은 다른 표절보다도 가장 통큰 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석희나 표창원이 여러 가지 책에서 잘기잘기 베꼈다면 진중권은 한 권으로 통으로 베껴버리니까 그렇게 표절을 해놓고서 우리한테 1억 소송한다?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표창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표절을 잡았을 때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언론 플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절은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범죄짓 하는 거 딱 찍은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잡은 게 조국 교수. 조국 교수는 원래 일찍 잡았는데 서울대가 계속 심사를 미뤄가지고 지금 조국 교수 석사학위 표절 잡았습니다. 거의 이것도 뭐 거의 이건 한 문대성급 정도 되는 표절인데 그냥 그분들 참 신기한 게 진중권, 조국, 표창원, 손석희 4명 다 남의 표절대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표절이란 무엇인가 가지고 막 강의도 했던 사람들. 조국 교수, 표창원 씨 다 강의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표절해서 강의하면서 이게 표절이라고 얘기한 그대로 표절했어요. 직접 해봤기 때문에 표절 강의가 다 자기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특히 손석희 같은 경우는 아주 막 테크니컬한 표절들을 하는데 그 테크니컬한 표절을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라디오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경험자들이에요. 저희 뭐 표절 잡는 그 팀은 정말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제가 우익 진영에서 볼 때 스나이퍼 부대라고 보는데 저쪽에서 막 튀어오는 특수부대들, 조국 진중권 특수부대 아닙니까? 일반 보병이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스나이퍼로 총으로 탁 쏘는 거예요.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게 이제 좌파에서 확 퍼져가지고 우리가 한 10명만 더 잡으면요 좌파에서 함부로 못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잡히니까. 우리 표절 잡는 기준 정확하게 있는데 시끄러운 사람, 시끄러운 사람부터 떠드는 사람들 그게 제일 기준입니다. 제일 기준. 시끄러운 사람들. 누구의 어떤 놈을 어떻게 베꼈는지 어떻게 찾는 아, 찾는 방법이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주로 참고 문헌들을 많이 베끼니까 참고 문헌들을 쭉 검토해가지고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하도 많이 해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 참고 문헌을 베꼈을 거라 그래서 대조하고 일일이. 그래서 그건 간단한 작업 아니고 계속 작업했고 우리 쪽에 뭐 다 논문도 많이 쓴 친구들도 많고 이 자원연단에 한 14명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표절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근데 다 우리가 비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표절을 많이 잡을수록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표절 잡았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표절 잡는 게 국익에 정말 엄청난 기여한 것 같거든요. 아니 김미화, 손석희, 조국, 진중권, 표창원 제가 볼 때 국가 한 GDP를 한 30조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시끄러운 사람 잡아가지고 왜 돈만 계속 나가요? 돈만 나가요. 잡으면 잡을수록 이걸 어떻게 좀 사업화할까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저 사람 잡아주세요 해서 두당 200을 받을까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점점 우리가 표절 잡는 속도가 빨라지고 참여자가 느니까 이제 하나 조직이 되는데 미디어치가 지금 막 흔들려 저것 때문에. 하여튼 뭐 좀 조만간 대책을 낼 겁니다. 어제 5분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5분 나왔는데. 예, 한 번만 질문 더 받고.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파 진영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증거 자료가 있는데 사실 4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봐도 괜찮고 아니면 변희재 씨만 따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어떻게 좀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는 거 아마 시간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가요? 저희까지 누가? 저희까지. 저쪽은 다 없네요. 저는 그 상곡동에 있는 북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상호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인데? 네, 여기 고등학교 없죠, 여기? 고등학생 아닌데? 네. 제 방이 맞다면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한반도 이북 지역을 불법으로 점유한 그리고 이제 세계 평화에 그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소지한 집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일전에 그 조갑재 대표께서 그 한국 안보를 위해서라면 이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고 한미 연합사를 해체해서라도 이걸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 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미 연합사. 해체? 네, 그걸 해체해서라도 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2007년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거 제가 조갑재 봤거든요. 대표가 핵무기 보유 문제? 네. 근데 그건 제가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분이랑 되게 그런 국가 외교 안보에 정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부하지 않고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친구하고 술 마셔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할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저 논문 표절 검사가 하다 보니까는 미디어 워치가 휘청휘청거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식적인 광고 자료들 이렇게 미디어 워치 구독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독 방법이요? 다 알고 구독 방법은 몰라가지고 구독 못하나? 그렇죠. 5만원 1년치 5만원은 내가 할 거라는데 미디어치.kr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배너에서 시키는 대로 하든지 전화하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간단한 거 하고 여기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엄격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런 언쟁이 오가다 보면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다 보면 제가 아는 한에 저는 노예시를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해주거든요. 얘기하시다가 로컬 노예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 넌 극우냐라는 설명을 이제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극우란 표현을 받는지 모르는데 자유주의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낮은 단계에서 시작시키려면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 근데 제가 이거는 맞아요. 하는 게 좋아요.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를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좌파하고 싸울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막 서로 내가 보수인지 자유주의인지 헷갈리는데 일단 먼저 보수주의라는 거는 영국과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보수주의라는 거는 영국 특히 영국의 오랫동안 최소한 대연장 이후에 쌓여왔던 정치적 개혁의 성과 더군다나 총칼 들지 않고 그야말로 토론과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과정을 그거를 그 선조들의 이 지혜를 그대로 살리겠다. 이게 이때 보수주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영국의 제가 이제 가장 따르는 그 정치 사상가가 나중에 말년에 국회의원에 이제 상원이나 아마 이제 출마를 하는데 지역구 1840년 50년 상황에서 지역구 선거 나가면서 공약이 나는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이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돼요. 그런 게 영국의 정치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보다 한 150년 앞에 됐는데 그런 말에서 지금 안철수라는 새정치한다는 그 친구 보세요. 노원에 막 아파트 전세 없고 뭐 지역에 콘서트 하고 다니고 존 스튜어트 밀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영국의 그 정치. 그런 지금 정치인들 봐도 감히 흉내지 못하는 그런 감동의 선진 정치를 그냥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게 보수주의의 정치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보수주의가 거기다가 하나 더 붙는 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개입이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그래서 종교적 가치관이 왜 보수주의에 들어가냐면은 보수주의는 선조의 지혜와 신의 지혜를 의존한다. 즉, 인간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유약한 존재다. 그래서 늘 선조들이 시행착오한 것들을 알아봐야 되고 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그 전통을 따라갑니다. 영국식 민주주의와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면 자유주의는
태생이 이거죠. 왕족과 귀족의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게 자유주의거든요. 자, 신분 비급 타파. 도대체 왜 왕족이 왜 귀족이냐? 나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왜 내가 경제권 하겠다는데 나는 왜 계속 목놓고 있어야 되냐? 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온 게 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이 사실 경제하고 그냥 자유주의 경제하고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보수주의가 선조들의 지혜와 신의 지혜를 빌다 보니까 경제 체제가 거의 자유주의하고는 차이가 안 나요. 둘이 바라는 이 경제 체제 자체가.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사회의 변화와 급진의 태도나 점진의 태도에서 좀 차이가 나요.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는 일단은 선조주의 신보다는 개개인의 인권과 개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니까 일단 가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나온 반면에 보수주의는 따져봐야 돼요. 이게 가는 게 어떻게 맞냐 틀리냐. 절대 한 번의 성공이 하더라도 다른 실패를 해서 부작용까지 다 머릿속에 넣고 아주 신중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수주의는 합리주의로 되거든요. 함정 이성이에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따져봐야 돼요. 자유주의는 약간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에서. 좀 도전해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이 가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은 왜 문제가 되냐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까지도 가야 되는데 일단 그게 국가 체제가 유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는 순간에 끝나니까 자유주의가 이 북한 집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후퇴한다. 개인의 자유 축소시킨다. 요거 때까지. 그래서 보수주의가 지금 간단하게 연대가 돼가지고 아마 지금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대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20대들이 사실 보수주의보다는 자유주의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제 그런 자체가 근데 다들 보수주의를 알고 있지 않은데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유주의에 가까울 거예요. 실제로 자유주의에 가까울 텐데 아마 다 잘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를 하고 좌파하고 싸울 때도 싸움을 해갈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회랑 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전에 그 미국의 패트리엇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미국은 뭐 민주화,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고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벽하게 보장을 하는 나라이지만 그건 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국가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발언을 하면은 아예 정치 생명을 끝장내버리고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이념으로 완전히 분리된 나라에서 국회에서 지금 보면은 뭐 통합 어쩌고 당에 그런 식의 암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적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 건지 없으면 왜 없는지 그리고 그 공직자들에 대한 사상 검증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처벌법이 없죠. 당연히 처벌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단 시급해야 될 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공직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아예 공직 못 들어오게끔 그거를 공무원법이나 아니면 선거법에다가 넣어서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사실은 저는 통일이 눈앞에 와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제 일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 민족 반역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족 반역 특별법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김정은 체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다 소급해서 처벌해버리는 민족 반역 특별법을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통일 이후에 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 무너졌을 때 완전히 질서가 오래 무너지고 이건 뭐 이게 종북인지 뭐 친김정인지 헛갈리게 돼가지고 거의 레바논식 내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잘못 정리되니까 그때 규율이 더 세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당연히 국민적 합의로 어떤 경우도 뭐 국익에 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역시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의 왜곡된 잔재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아마 통일 전으로 손쉽게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은 됐는데, 오늘 이제 박수 한번 네.